네, 어서 오세요. 한국사를 그 세계사 속에 넣어볼 필요가 있죠. 아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꼭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 세상에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저질인 것들만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을 또 국회의원을 뽑아놨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비스마르크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최악의 쓰레기들만이 지도자로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하향 평균화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만 지도자로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가 필요 없잖아요. 시스템이 원래 그렇거든. 왜 지도자를 뽑아? 스위스처럼 그냥 대표자를 뽑으면 되잖아요. 왜 지도가 필요해? 민주주의에. 그리고 왜 그 지도자한테 권력을 줘요?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체제죠. 저의 말을 쉽게 넘기지 말고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왜 클린스만 같은 엉터리 멍청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괴롭히냐고요. 애들이 뛰면서도 스트레칭까지 할 정도로 애들이 다리에 쥐가 나버리잖아. 클린스만 자르고 감독 없이 선수들 스스로 작전 짜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이 크로아티아가 그렇잖아요.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작전을 짜니까. 한국 호주 경기 잘 봤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대로 역사가 반복돼요. 멍청하고 무능력한 지도자 때문에 차라리 한국 민족이 강해진 거 아닌가. 투지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민족 정신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한국사를 잘 몰라요. 이제 저는 한국사를 서양사의 문맥 속에 그냥 넣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국사 내용이야 좀 얘기를 하겠죠. 좀 잘못됐다 싶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뤘는데요. 그 대다수가 적국이에요. 적국으로 치부된 국가들의 그 전후 처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도 적국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전문이 그 당시에 돌아다녔거든요. 잘 살펴보면 한국을 적국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 못한 겁니다. 제일 주제가요 유럽이에요. 적국 이탈리아 항복했든 말았든 잠시 나치 편에 섰든 말았든 무조건 적국이에요. 그래서 나치와 함께했던 나라들 평화 조약을 이제 결정한다.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제1 주제입니다. 이들 나라의 주둔한 연합군 철군 날짜 정해놓고 질서 유지하겠다면서 정부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적국이기 때문에 적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냥 쉽게 살해했고요. 폭행도 있었고요. 특히 성폭행이 되게 많았어요. 두 번째 주제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완전 적국이니까 통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민주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여러 나라 대표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총사령관인 메가더의 정책을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동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의회죠. 그죠? 메가더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연합군 협의회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도쿄에 상주시켰어요. 이게 내각입니다. 내각. 그러니까 내각, 의회, 대통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당시에요,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연합국 속에는요,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미국의 대항마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영국과 중국의 장개석을 구워 삶아 놓았다고 해도 독선을 그렇게 부릴 수는 없었어요. 당시 돌아가던 그 강대국 사이의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한 사람이 한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운형이 조금 파악했을까? 아니면 이승만이 좀 파악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면 이 강대국들을 잘 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조정을 안 하고요. 누가 뭐 해주는 줄 알고 이 차려놓은 이 독립국가의 밥상을 다 뒤집어 찬 놈들이 바로 친일파, 응? 또 친일파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바보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 밥상을 걷어 차버렸다고요. 아까 이 사람들이 한국도 적국으로 취급했다는데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식민지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국주의자들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서구 사회에 아주 지배적이에요. 응? 내선일체인 줄 안다고요. 지네들이 그거 해봤기 때문에, 지네가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선일체에 잘 따라오는 것을 지네가 눈으로 봤잖아. 독립운동 별로 없거든요. 한국만 독립운동이 되게 막강했다고요. 얼마 전에 나온 그 프랑스 영화 보셨어요? 북아프리카 식민 군인들이 식민 제국 프랑스를 위해서 얼마나 잘 싸웠는지 우리 좀 알아달라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어요. 지금까지도 저런 정신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달라요. 스탈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해주 독립운동 단체를 친일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멍청하다고요. 스탈린은 게다가 한민족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점에서 보면 서구 제국 세력이나 스탈린이나 같은 거죠. 남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왜 또 게다가 한민족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응? 독립의지가 아주 강하고 투지 있고 자존심 세고 당당한 민족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잘 모르죠. 남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 앞에서도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 민족의 종특인가요? 독립운동가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일을 그르쳤잖아. 그 좌우 합작하겠다고 마지막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해방돼갖고 38선 그어졌잖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어요. 전쟁 터지기 전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다고 서로 간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근데 계속 후회해. 38선 그어진 다음부터 또 싸웠어요.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3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다가 임시정부도 세우지도 못하고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또 후회했지.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또 후회했지. 그리고 또 싸웠어. 적을 눈앞에 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 종특 아닌가요, 솔직히? 그것만 고치면 우리 뭐 축구 보듯이 참 강인하고 투지 넘치는 민족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하지 중장이 그랬어요. 하지 중장이. 툭 하면 싸운다고, 한국 사람들은. 자, 제3 주제가요, 한국입니다. 루즈벨트가요, 2월 말에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4개국이 신탁 통치하는 완충지대로 놓자 그랬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고 일본을 관리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한반도에서 치자 그랬습니다. 더러운 놈이죠. 하지만 뭐 4개국이 한다고 하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이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루즈벨트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니, 루즈벨트가 제안한 게 아니라 루즈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3개국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영국, 미국, 소련 모여가지고 임시정부에 관한 제안을 했어요. 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다.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한 나라만 들어와서 미국이나 소련 뭐 둘 중에 한 나라만 들어와서 한반도를 관리했다면 저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한 나라가 알아서 다 해버리면 다 만사가 좋았을 텐데 이 좁은 한반도에 두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북작거리니까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적으로 뽑힌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한 5년간 대리 통치를 해보겠다. 근데 5년간 4개국이 하겠다 그랬어요. 뭐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4개국이 지네들끼리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네들끼리 싸우려면 지네들끼리 싸우겠지. 누구도 독선을 못 피우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외무부 장관 회의의 드래프트예요. 대통령이 서명한 것도 아니고 장관끼리 만나 그냥 방법을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의회에 통과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신탁 통치가 뭘 뜻하는지 지네들도 몰라. 트러스티십이라고 하는 건 지네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알았어? 신탁 통치가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면서 왜 난리를 피웠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교수분들 많잖아요. 의사분들도 상당히 되고 학생 공동심사나 아니면 뭐 공동 수술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감정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그래요. 미국과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감정 싸움을 벌였다고요. 그걸 잘 이용하면 되거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합의에 이르렀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임시정부는 남북 단일로 한다는 점. 그때는 뭐 통일 이런 말 자체가 없었잖아. 원래가 통일하는 건데 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독립정부를 세우는데 신탁 통치 방법을 이용할 거다. 4개국이 참여해서 5년, 최대 5년 이어간 다음에 지네들은 이제 떠나버린다. 징글징글 맞다, 한반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독선 자체가 없을 거 아니야. 게다가 소련은 신탁 통치라는 단어가 이상하니까 상호 협조로 바꾸자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아무튼 간에 뭐 한 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분할 점령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뭐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한 5년간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소련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모스크바 삼상화의 제안도 미국이 드래프트를 쓰고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번역해 갖고 읽어봤다고. 그런 다음에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신탁 통치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이상하다. 이거 딴 거로 고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뭘 안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댔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나 이것도 종특이라고 봐. 세부 내용을 알기 전에 말부터 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주장부터 한다고. 세부 내용을 알기 전에 이미. 이 삼상회의의 핵심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지 신탁 통치가 아니잖아요. 뭐 난독증에 걸렸어?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말이야 내용도 모르고 미소의 권력 구도도 모르고 더욱이 점령 정책 자체를 몰라. 그게 뭔지. 무조건 신탁 통치 반대를 들고 나왔다고. 이게 반대하고 말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합의는 이미 점령지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반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이 절차를 거부해버리잖아요. 신탁 통치를 반대해버리잖아. 그럼 분단 고착화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서로 견제하는 깡패 두목 두 명이 칼을 들고 유흥업소에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관리하겠대.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5년 지나면 지네 나가겠대. 그러면 5년간 참아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런 거야. 그럼 칼 맞잖아. 깡패 두목 두 명이 5년 사이에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 업소 잘 정리하면 되거든. 정부 수립 잘 하면 돼요. 정부 수립 못했으면 뭐 한국인들 책임이죠. 한국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38선은 사라지는 거고 분단은 없는 거예요. 그 5년을 못 참아갖고 미군정하고 소련 군정을 몇 년을 더 끌고 가자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좋다며요. 머리 좋으면 뭐해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바보짓만 계속 해왔는데. 손흥민, 이강인이 있으면 뭐해요? 중요한 순간에 클린스만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미국이 가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2의 화약고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화약 있다고 말하는 멍청한 놈이 정부에서 장관 짓을 하고 자빠졌다고. 신탁 통치는요.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가설적인 통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4개국이 한꺼번에 통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간에 독선을 못 피웁니다. 응? 그 삼상회의 이전에 벌어졌던 미군정 4개월 동안 미군정이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봤잖아요. 일본보다 더욱더 독선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우습게 봤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러면 그 독선을 끊어버리고 임시정부 수립으로 달려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남쪽의 미군정도 독선 못 부리고 북쪽의 뭐 김일성도 독선을 못 부려요. 에? 신탁 통치하게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짜일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하죠. 미국도 모르고 소련도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걸 어떻게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날뛰었냐고요. 게다가 하는 짓거리도 그래요. 일본 놈하고 미군정한테 주먹 쓰는 것만 배웠어. 그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찬탁한다 반탁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을 가만 보면 일단 저 새끼는 죽여야 될 놈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다고요. 뭐 또 모르죠. 예. 아주 사태를 잘 파악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극우라든가 친일 부역 세력 중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지만이 남쪽하고 북쪽이 장기적으로 분단될 수 있고 그 난리통에 정적들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정권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놈이 분명히 있었겠지. 하여간 뭐 누군지는 내가 찍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체 통틀어서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기 나라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은 신탁 통치도 아닌 포갑적인 군사 통치를 3년 이상을 이끌어갔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연합국이었지만 서로 적대하고 있는 거 몰랐어? 그렇게 위험한 시절에 그렇게 서로 적대를 더 부추기고 일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건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무능력자를 좋다고 따라가는 노예 같은 한국 축구협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죽도록 고생했듯이 한국인들도 앞으로 이제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1947년 6월 30일 여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좀 길게 뽑았어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쟁 발발하기 9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41년 8월 14일 루즈벨트와 처칠이 캐나다 뉴펀드랜드에서 만나갖고 선상회의를 했어요. 이놈들은요. 무슨 음모를 꾸미려면 항상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꼭 섬으로 가요. 섬. 캐나다 섬으로 가서 아무도 손 못 대는 자치령으로 들어갔어. 뉴펀드랜드 자치령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치령이 섬이야. 섬인데 가장 끝에서 만났어. 가장 끝인데 섬에 발도 안 디뎠어. 섬 옆에 있는 선상 함선 속에서 서로 만났어. 뭔 말을 그렇게 속닥거렸단 말입니다.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배 위에서. 자고로 선상회의라고 하는 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적인 음모를 꾸밀 때 선상회의를 해요. 예. 그리고 당장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선상회의를 해서 항복선언 같은 항복조인서 같은 거 선상에서 한다고 도망 못 치게 도망쳐봤자 가요 바다로 빠지는 거잖아.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 바운더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요 두 놈이 선상에서 세계사적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음모적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했느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서양 헌장을 종이장을 갖고 와서 루즈벨트가 처칠한테 들이밀었어요. 영국하고 미국은 서로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제 무역을 자유화한다. 점령된 모든 국가의 정부를 자치적으로 봉헌한다. 뭐 랜드리스를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집단 안보를 한다. 뭐 8가지가 있어. 그중에 3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영토 팽창 금지한다는 거는 영국한테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죠? 그리고 국제 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거는 지금 1941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유럽은 완전히 미국 경제에 그 종속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다 풀어헤쳐라 그 말에 FTA 하겠다 이거죠. 3번째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처칠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점령된 국가의 자치적인 복원. 이게 식민지를 말하는 거냐 뭐냐 이거야. 독일한테 점령된 국가를 말하는 거야, 식민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식민지를 말했다고. 고민이 되게 있었어요, 처칠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처칠이 이 대서양 선언을 거부해버리면 뭐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유럽 참전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이 뒤를 따르는 미국 제국주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1941년 대서양 선언입니다. 루즈벨트가 뭐 이 정도에서 머물 사람입니까? 일본의 그 진주만 공습 3주가 지난 다음에 1942년 1월 1일 루즈벨트가 소련, 영국, 뭐 나치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 국공 내전 중이던 중국, 아주 어려울 때만 어려운 나라들 다 불러갖고 26개국을 불러갖고 대서양 헌장에 사인하라 그랬다고요. 강제 조건을 만든 거죠. 뭐 그게 바로 UN 헌장입니다. 루즈벨트가 UN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United Nations. 저기 UN이라는 단어가 언제 탄생했다고요? 그리고 그 헌장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1942년 1월 1일이에요. 1945년 9월 27일이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유엔이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가져간 기구라고 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아니야. 그때 그 유엔 헌장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국 헌장이지. 어떤 증거 있어? 증거 없어요. 루즈벨트는 이 단어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갔어요. 어디서 쉴드를 쳐줄라 그래. 이 짧은 공식적인 역사는 숨길 게 아닙니다. 유엔은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교과서 바꿉니다. 유엔 창설 날짜는 1945년 9월 27일이 아니라 1942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유엔 헌장 챕터의 가장 기본적인 초안은 대서양 헌장이고요. 그 대서양 헌장은 미국 제국주의 선언문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저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을 성립하면 뭐해? 실행적인 국제 조직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1943년 만들어진 유엔 구호 재활청이었다고요. 전쟁 와중이니까 얼마나 좋아, 일 만들기. 구호 재활청 만들어서 총재는 오로지 미국의 사령관들, 장군들이 총재를 맡았다고요. 자고로 미국의 구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 간첩기관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상에서 이미 뭐 많이 소개를 해드렸듯이 허버트 후보의 미국 구호기관 Commission for Relief in Belgium, 유럽 난민들 밥을, 곡물을 갖다 준다고 해놓고 독일군한테 식량을 조달했죠. 그래갖고 전쟁을 2년을 더 연장시켰어요. 우리 영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휴전하겠다고 하는 독일군한테 계속 병참을 지원해 줬다고요. 이 허버트 후보의 구호 기관이. 그래갖고 양쪽을 다 박살나게 만들어 놨어. 두 나라 양측을 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융자받게 했고요. 물품 수입하게 했고, 전후 재건 때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하물며 영국까지도 모두 자산을 탈취했잖아요. 들어가서 전쟁으로 개박살 내놓고. 그거 했던 게 바로 허버트 후보의 구호기관이었다 이 말이야. 똑같아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구호 재활청도 똑같은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착한 척 바른 척 살면 안 되는 거죠. 허버트 후보의 미국 구호청은 전쟁이 끝나는 1919년에는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간 이유는 볼셰비키 정권하고 몇 나라 더 있어요, 물론. 미국 농산물 업체하고 교역을 트는 일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하물며 농지 가격도 하락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미국에. 그래갖고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구호기관이 몇 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옥수수 농산물 다 하역시켰죠. 예. 뭐 전쟁과 기근이 있으니까 이 난리법석통에 구호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기지 않을 나라가 없잖아요. 자고로 자선단체나 구호기구 이런 것들은 항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농산물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그냥 뭐 공짜 옥수수 좀 주잖아요. 그 장사하는 법 몰라요? 장사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샘플 몇 개 주고 본 상품 팔아 먹잖아요. 자, 대서양 헌장으로 출발해서 유엔 헌장을 거쳐갖고 구호 재활청까지 모두 유엔을 성립하려고 하는 루즈벨트의 가열찬 전략이었다고요. 그래서 구호 재활청 직원들이 12,000명이 되는데 반 이상은 다 간첩이고요. 예, 유럽하고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구호 활동하는 척하면서 모두 간첩 정보 활동하고 그랬다고요. 44개국이나 된다고요. 중국한테 되게 힘을 많이 쏟았죠. 예? 중국을 갖고 오려고. 그래서 1945년 말 국공합작이 결렬될 때도 계속 양쪽한테 다 구호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열심히 싸우라 이거야. 너네 둘이 일단은. 공식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국공합작이 끝났을 때 공급품의 4% 정도만 공산당한테 들어갔지 나머지는 모두 국민당한테 들어갔다. 개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누가 믿어요? 구호 원칙의 이념이 어디 있어? 이 재활청 요원들은요. 국민당, 공산당 지역 양측에 모두 자유롭게 들어갔다고. 공식 역사가 우린 4%밖에 안 줬다. 모택동은 4%만 구호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문맥을 보세요. 그게 믿어지는 얘기인가. 아무튼 뭐 구호 재활청은 1943년부터 1947년까지 소련을 포함한 유럽 44개 국가한테 모두 활동을 했어요. 수백 개의 센터가 세워졌고요. 뭐 유럽인들은 그 당시에 모두 거지였기 때문에 빵하고 옥수수 조금 주고 노숙자한테 몇 푼 주고 노숙자 주민등록증 뺏어오는 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요. 모든 구호 물품은 95%가 미국, 영국 식민지, 캐나다 여기서 만들어갖고 공급이 됐죠. 돈도 그렇고. 이 구호 재활청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구호 재활청이요 1945년 유엔 조직의 기틀을 잡았어요. 그 중앙위원회라고 따로 있거든요. 총재 옆에 그 총재 옆에 있는 그 중앙위원회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안보리의 유엔 안보리로 변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루즈벨트는 난리통에 공격받아 힘들어하는 국가들, 구호가 필요한 국가들한테 이 비극을 이용해서 제국주의 텃밭을 갈았다 이 말이에요. 구호 재활청은요 1948년 업무를 모두 마샬 플랜한테 인계를 합니다. 인계하기 2년 전에 유엔 만들어졌잖아 이미. 그 안에 국제난민기구를 창설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전쟁 터진 나라들 모두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모두 1948년에 마샬 플랜에 인계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WHO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는 걸 자기네가 스스로 이름을 바꿔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보를 수집하고 난민촌에 들어가서 불법 이민 조장하고 인접국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국제난민기구가. 그리고 WHO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WHO는 미국의 곡물업체, 군산업체, 제약회사들의 영업사원으로 흔들리지 않게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록펠러의 개인 기구죠. UN 자체가. 거기서 가장 앞장선 게 뭐라고요? WHO. 그리고 국제난민기구입니다. 요 두 놈들이요. WHO하고 IRO 요 두 기구가 UN에서 거의 유일하게 활동을 막강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기구다 그 말입니다. 어디 안 가잖아요. 구호 재활청 자손들인데. 유럽하고 소련의 거지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1944년부터 영국의 노동당 외무부 장관 오네스트 베빈, 미국의 딘 애치슨,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이 만나갖고 유럽을 달러 시장으로 통합하자고 결론을 맺었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나토를 구상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세계화주의자라고요.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를 밀어붙인다고요. 람세 맥도날드 같은 아주 뛰어난 노동당 장수 이런 사람은 뭐 이제 다 죽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들만이 영국을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우리 그 이전에도 뭐 처칠 같은 쓰레기도 있었죠 물론.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달러 시장화하고 그래서 유럽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나토를 성립시켜서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는다.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거기에 관한 내용은 뭐 우리 세베라 영상에 뭐 차고 넘치니까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은 다 있죠. 그죠? 미국의 역사가들하고 정치인들이 뭐 갖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샬 플랜은요.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유럽을 미국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서유럽 사람들 어떻게 다 거진데 미국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미국은 항상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따라갔습니다. 마샬 플랜은 1948년 4월 8일부터 1952년까지 총 현재 돈으로 2천억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유럽 재건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재건이 아니지 미국 재건이죠. 그죠? 자유무역을 확대시키고 달러를 유럽에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나토다 이 말이죠. 자, 핵심 정리할까요? 미국이 세계화 도구로 유엔을 성립시켰죠. 근데 유엔이 그냥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구호 재활청을 만들어서 실행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을 실행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구호 재활청은 1948년 모든 업무를 그 유엔 마샬 플랜한테 넘기고 자기 스스로 WHO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새끼를 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길 몬산토 같은 미국 곡물회사를 위해 뛰어다녔고 노동력 분산을 위해서 FTA를 추진했습니다. 난민기구가. 또 WHO는 화학, 석유, 제약회사의 완벽한 전위부대로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현재 각국 정부를 다 꼬시고 장악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마샬 플랜의 첫 번째 목적은 유럽을 달러 시장화하는 것. 두 번째 큰 목적은 나토를 만들어서 무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완성됐다고. 그게 1949년입니다. 유엔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섰어요. 한 번 더 서야 돼요. 물론. 그리고 진짜 껍데기만 남은 게 나토거든요. 그럼 나토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들까? 소련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전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토가 설 수 있었어요. 그게 한국 전쟁이죠. 스탈린은 소련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미국하고 영국 그냥 모른 척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지 뭐.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달 전쟁 바로 끝나자마자 미국하고 영국이 1940년부터
같은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 지역에 광범위하게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안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되게 그냥 인내했어요. 예. 그리고 스탈린은 처칠이 1945년 6월 달에 독일군 나치 잔당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폴란드 군도 모아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함께 소련을 침략해버린다라고 하는 상상 초월 작전을 알았어요. 1946년에 정보를 들었다고. 얼마나 배신의 치를 떨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영국과 미국은 항상 등 뒤에서 칼을 꼽아요. 트루만이 처칠과 같이 만나갖고 같이 기획했던 1946년 3월 5일 철의 장막 선언을 또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소련을 계속 자극한다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입으로 철의 장막을 쳐요. 나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 개소리냐고요. 지금 전쟁 다 끝나갖고 1946년 전쟁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전후 처리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뭘 전쟁이 또 불가피하고 임박하다는 거야.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에? 철의 장막 뒤에 소련과 동유럽이 있다. 철의 장막 지가 쳐놓은 거야 이렇게. 예. 지금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정부 형태를 갖추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속옷을 입고 와이셔츠 입고 상하 정장까지 갖추면 정부 수립이 끝나. 근데 속옷 정도 입고 있는데 빤스 입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잖아. 외출하잖아. 철의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동유럽에. 빤스 입었으면 돼서 나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하고 터키는 홀딱 벗고 있으나 팬티도 안 입었어. 그리스하고 터키는. 근데 그리스하고 터키만 자유세계 국가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동유럽하고 소련은 철의 장막을 쳤다. 지가 쳤다고요 이렇게. 근데 교과서는 뭐라고 적혀있다고? 소련이 쳤다 그랬지. 이렇게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괴벨스가 뭐라 그랬어요. 괴벨스가 영국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안 속지만 큰 거짓말에는 잘 속고 아무리 뻔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반복하면은 꼭 믿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이제 선전선들이 이렇게 더럽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괴벨스 독일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역사책에 적어놨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철의 장막. 근데 그걸 소련이 쌓았다고 교과서에 적어놓는다고 그렇게. 참 웃기지도 않는 놈들이에요. 처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입이 더러워요. 처칠은요. 망상 같은 놈이지. 그래도 스탈린은 그냥 가만히 참았어요. 어차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요. 영국하고 미국한테. 1947년 3월 12일 트루먼이 또 그럽니다. 이 팬티도 안 걸친 그리스 터키. 터키는 게다가 전쟁 다 끝났는데 무슨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자빠졌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그리스와 터키의 자유인들을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도발을 했다고요. 소련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 이 뜻이에요. 소련이 어떻게 해요? 경제도 미국보다 약했지. 동유럽은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도 취하지 못했지. 미국의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조용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발을 해도 영국이 도발하는 거야. 이제 영국이 이제 쥐새끼 됐으니까 지가 무슨 지랄을 하든 간에 신경을 안 썼지만 미국하고는 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친할 수 없는 짓을 자꾸 한다고 미국이. 1947년 6월 5일 유럽이 망하면 미국도 힘들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러면서 국무부 장관 조지 마샬이
연설을 했어. 되게 아름다운 연설입니다. 유럽은 같이 공존해야 된다. 우리 미국은 모두 헌신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아주 아름다운 연설을 했어요. 어? 개 같은 말은 항상 아름답게 포장되는 법이죠. 유럽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마샬 플랜이 유럽을 미국의 시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나 다 알고 있었죠. 응? 시장으로 삼으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되잖아. 또 유럽을 통합하겠구나. 아,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블록화하겠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시스트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마르크시스트들은 미국의 그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유럽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계획이네. 이렇게 아주 틀에 박힌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뭐 파악은 잘한 거죠. 그 당시 유럽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고요. 마샬 플랜이 유럽을 완전히 종속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만 몰라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지능에 반도 못 쫓아가, 지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련 정치국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마샬 플랜 발표하니까 바보처럼. 근데 스탈린은 앉아서도 정보를 다 받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 부정적인 전진, 이 마샬 플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뭐 정보 다 받고 있었다고요. 서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랑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유럽의 그 지하 자원들을 서유럽의 공업으로 이전한다, 뭐 이런 분석 자료도 다 받아보고 있었고요. 그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몰로토프 외무부 장관을 뭐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 마샬 플랜의 구체적인 그 기획을 짠다는데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국 파리 회의가 벌어집니다. 1947년 6월 27일. 이 회의 벌어지기 3일 전 6월 24일 마샬 플랜 설계자 미국 경제부 차관 윌리엄 크레이턴하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에른스트 베빌이 서로 만났습니다. 런던에서. 마샬 플랜은 마샬이 짜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부가 짜잖아요. 경제부 차관 윌리엄 클레이턴이 다 짰어요. 마샬 플랜. 이 마샬 플랜 설계자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랑 몰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말을 했느냐. 클레이턴이 얘기하기를 마샬 플랜은 소련과 동유럽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동유럽 몇 개국한테 원조해주겠다고 유혹해서 몇 나라를 끌어오자. 그러면 소련이 그 나라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 역할을 영국이 맡아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영국을 우리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 봐라. 1차 세계전 끝나고 나서 1923년, 24년 우리 미국이 유럽에 들어가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경제 모두 자산 뺏어왔지 않느냐. 다 뺏어먹었지 않느냐. 특히 독일 자산 다 뺏어먹었다.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끔찍하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샬 플랜에서 소련 제외시키고요. 동유럽에서 몇 개 국가 빼와서 소련과의 친선 관계를 붕괴시키고 유엔에 소련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엔 바깥에서 마샬 플랜 실행 조직을 만들고 유럽 각국의 석탄, 철강, 철도, 농업, 곡물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련이 자꾸 독일한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이 배상금 요구를 철회시키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6월 30일 날 제가 6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24일에 있었던 클레이턴하고 베빈 모임의 비밀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파리 대사한테. 이 파리 대사는 이 전가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소련 정보부가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는 뭐 소련 정보부도 막강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읽어봤어요. 몰로토프가. 그래서 아주 배신의 치를 떨었죠. 그래갖고요. 이 몰로토프가 이 전문을 스탈린한테 보내버렸어요. 난리 났어 이제. 예? 세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스탈린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요. 근데 극대노했다 그러죠. 6월 30일 날 이 전신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몰로토프가 또 이런 전시를 보냅니다. 파리 회의에 가봤더니 마샬 플랜을 같이 토의하는 와중에 영국하고 프랑스 이 대표들이 말이야, 이 외무부 장관들이 말이야, 자국 경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유럽에 미국이 간섭하는 조직을 만들려고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더라. 이렇게 전시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뭐 프랑스하고 영국은 끈앞풀이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 다음 날 몰로토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강대국한테 마샬 플랜은 강대국한테는 좋겠다. 하지만 유럽 각국들은 결국은 독립성을 잃을 것이다. 소련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 유럽 경제관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당신들의 플랜은 결국은 유럽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다. 우리 소련은 이 플랜을 거부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스탈린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소련의 스탈린은 말이에요. 독일 문제를 제외하면 독일한테 배상금 문제, 뭐 석탄 가져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또 저기 동독 서독 통일 문제 이런 문제를 제외하면 서방하고 모든 대화와 친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1947년 6월 30일입니다.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버린 때도 바로 그때였고요. 신탁 반탁 떠들 때가 절대 아니라고. 이제 남한하고 남쪽하고 북한은 서로 따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6월 30일 날. 그랬다고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이. 찬탁 반탁 떠들어야 돼요? 좌우 합작하고 그것도 이미 다 늦어버렸어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제안된 그 국제법으로 만들어라. 미국하고 소련 너희들 사이가 벌어진 거는 니네들 문제지 한반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불만 질러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여운형이라든가 장덕수 같은 사람 다 계속 암살시키고 있었지. 이게 미 방첩대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누가 했을까? 소련은 이미 미국과 더 이상 협조를 안 하기로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군도 이제 싫어. 이승만도 싫고 뭐 다 싫어. 1948년 1월 달에 유엔하에 선거를 그냥 넘겨버렸어. 그래서 선거하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 유엔 사람들이. 근데 와보니까 소련이 아주 협력을 안 하네. 당연하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구 같은 사람은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단독 정부 성립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앉아있고 버스 떠났어 이미. 아무리 김일성이 뭐 통일선거하고 단독 정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남북 분단에 대하여 미국하고 소련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에? 물론 양측 국가에 모두 책임이 있죠.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판단만 잘했다면 언제라도 분단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 스스로 밥상을 차버렸다는 게 중요해요. 질질 끌면서 미국하고 소련이 계속 뭐 친구일 줄 알았어? 소련이 마샬 플랜을 거부하니까요. 스위스하고 스웨덴도 흔들렸어요.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 역사였다고요.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결정해주기만 기다렸지. 그래서 소련이 이제 7월 2일 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동유럽 국가들도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 간다. 우리 마샬 플랜을 안 받아들인다 그랬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 것이고요. 또 소련이 뭐 함부로 행동했나? 아무리 소련이 거지라 그래도 이것저것 계산해 봤더니 소련하고 동유럽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재건이 가능했다고 봤다고. 그래갖고 소련이 급하게 몰로토프 계획을 세워가지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독한테 다 이 경제 재건 계획을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코메콘을 세우는 거예요. 마샬 플랜하고 같은 거죠. 동유럽의 마샬 플랜, 코메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반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소련도 관심 없고요. 미국도 관심 없어. 블록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냥 발로 차버리면 끝이에요. 신탁 통치도 분명히 안 하려고 그랬을 거야. 임시정부 세워지면 그대로 독립국가를 인정해줬을 거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갈라졌지? 그래서 한국 문제는 한국인들이 잘못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거 일본 놈들이 잘못했죠. 하지만 그렇게 얻어 터진 책임은 한국인들한테 있다고.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남 탓을 하려고 그래요? 남의 탓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포커스를 우리 스스로한테 맞출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쓰잖아요. 남 탓하는 놈들은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47년 말부터 정확하게 소련이 마샬 플랜을 거부하면서부터 벌어진 일들이라 말이야. 미소 공동위원회 완전히 결렬돼 버렸지. 임시정부 수립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고. 자기네들 할 땐 그래요. 자기네들 봤을 땐 그렇다고. 그래 남북 단독 정부 수립이 또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 저기 단독 정부를 하겠다. 서로 따로 놀겠다 이거지. 당연히 남친 북친 내란 요소가 증가하는 것이고 한국 전쟁이 솔솔 피어오르죠. 그렇게 됐다고요. 미군정은요, 미국 국무부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사업이었어요. 미군정에 참여한 하지 중장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 방첩자도 열심히 일하니까 미국 자체가 한국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련이 그렇게 북한에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요. 박헌영이 어떤 새끼인지도 몰랐고요. 소련은 어따 대고 자꾸 소련 욕하고 미국 욕해요. 미국 국무부는 미군정이 남한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갖다 주고 서류 만들어 주고 막 그 수준이었다고요. 미군정은 남한을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미 국무부가 보기에는 뭐 적당히 하면 된다고 봤다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제시한 그냥 원칙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임시정부 수립하고 신탁통치 대표한테 관리 넘기고 미군정은 그냥 미군 철수해버리면 끝이라고. 프랑스처럼 스웨덴처럼 노르웨이처럼 벨기에처럼 이탈리아처럼 다 좌우 합작으로 했잖아요. 중요한 건 경제지 정치가 아니라고 미국이 봤을 때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게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봤어. 좌파 우파 이게 대단한 줄 아는 거야. 미군정도 당시 떠나고 싶었다고. 한반도 징글 맞아. 이승만도 징글 맞고 김구도 징글 맞고 소련도 이제 김일성 다 징글 맞다고. 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떠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 아니냔 말이야. 이제 이승만 좋은 꼴만 났잖아요. 이승만은 남한 단독 분단을 원했으니까. 서유럽처럼 좌우 합작을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도 필요 없는 전쟁 계속 끌어들이고. 미국도 좌우 연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발로 차버린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었잖아. 그래 놓고 무슨 뭐 남 탓을 그렇게 해. 특히나 소련은 그렇게 안 했어요. 1948년 4월 20일 날 남북 연석회의 있었을 때 그 자리 만들어준 사람이 소련 고문 스티코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어서 오시라고 좌파 우파 모두 오시라고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김구가 뭐라 그랬어? 우리 민족끼리 토론하는 자리에 웬 소련 놈이 앉아있어?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티코프가 나가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조선한테 맡겼다고 소련은. 근데 총선은 5월 10일 날 정해놓고 미군정은 귀찮으니까 그냥 총선 그냥 치러버렸지. 그 북에서 봤을 때는 쟤네 정부 수립해버렸네? 그럼 우리도 하지 뭐. 8월 25일 선거에 들어가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 남북분단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죠. 마샬 플랜은 미국 달러 금융을 유럽에 심었습니다. 이제 밭에서 열매만 자라면 되는 일이에요.
이제 서독을 나토 안으로 끌고 와서 막강한 독일군을 만들어서 소련과 함께 냉전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면 무기 장사를 엄청나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명 소련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홍보할 전쟁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한국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의 군산업체들은요,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먹을 화약고를 다시 찾고 있다고. 그래야 달러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화약고가 있어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수입한다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서 무기 많이 팔아먹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네. 아프리카도 그랬어. 근데 더 이상 안 팔리네.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지? 미국의 무기상들이 있는 한 이 세계는 전쟁이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런 놈들의 전략에 수십 년간 넘어갔던 유럽, 일본, 한국에 미친 놈들이 있었다고. 클린스만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온 한국 축구협회가 잘못이지. 응? 이 화약고를 찾으려고 하는 무기 거래상들의 그 욕심에 맞춰서 행동한 게 우리 잘못이지 걔네 잘못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